가자 가자 어서 가자. 나의 상징. 자, 지우자 지우자 쓱쓱쓱쓱. 어이씨. 잘 들려요. 어우 고마워요. 마스크도 오늘 하루 썼는데 응. 너무 보풀이라 해야 되나? 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렇군요. 아이고. 자, 뭘 해볼 것이냐. 교재론 22장이고요. 여기서부터 해볼게. 이겁니다. 마토마토 토마토 그로마토 그래피. 알죠? 네. 자, 오늘 해보도록 하자. 자, 이제 뭐가 있느냐. 자, 우선 거기서 그 크로마토그래피를 이해하려면 바로 우선 첫 번째 거기에 솔벤트 익스트랙션. 요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우리말로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용매 추출이랄까? 자, 그래서 그 해리스 책에 나오는 연습 문제를 하나를 풀어보면요, 거기 이제 연습 문제 3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suppose that the partition coefficients for an amine B is 3 and the acid dissociation constant BH plus E가 10의 마이너스 9승 if 50ml of 0.01몰 aqueous amine are extracted with 100ml of solvent. What will be the formal concentration remaining in the aqueous phase? pH가 10일 때, pH가 8일 때.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연습 문제 8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자, 우선 여기서 실험적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실험 장치를 보시면 요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선 자, 이렇게 생긴 실험 장치의 이름은? 그렇지. 이것이 크로마토그래피의 가장 중요한 원리,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영어로? 오, 좋습니다. 바로 세퍼러토리 퍼넬. 그래서 여기다가 보통 뭘 하냐면 이엽 해서 위쪽이 보통 유기층, 아시겠죠? 그리고 아래쪽이 수용층. 그래서 유기층을 그냥 뭐 2번 상태라고 하고요, 수용층을 1번 상태라고 하자.
그리고 저 수용층과 유기층은 보통은 유기층이 밀도가 1보다 커요, 작아요? 유기층의 밀도는 보통 1보다 작기 때문에 물 위에 보통 뜨거든요. 근데 때로는 유기층이 녹아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유기층이 뭐다라고 얘기해 주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고 여기에 바로 B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수용층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기층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때 수용층에 있고 무기층에 있는 뭐 이런 상태인데 이때 재밌게도 요 수용층에서는 얘가 뭐가 가능하다? BH 플러스가 가능하다. 요렇단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언제 이렇게 되고 언제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얘가 BH 플러스가 되려면 무슨 반응을 해야 얘가 이렇게 되죠? 물 속에서? 어떤 B라는 애가 있는데 저 B가 뭔 일을 해야 BH 플러스가 돼요? 그렇지. 형님 대단해요. 바로 가슈분해. 그리고 BH 플러스는 다시 뭘 해야 B가 돼요? BH 플러스는 다시 뭘 해야? 바로 산해리를 해야 바로 이 놈이 될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이제 어떤 생각을 이제 하나 해볼 수가 있느냐? 요거 자 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상황이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평형 과정을 좀 살피면 우선 첫 번째 생각을 해볼게. 여기서 분배 개수예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온 화학종이면 요런 이제 이런 성격들이 크로마토그래피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얘가 지금 이온 화학종이면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수용층에 더 친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친하다라는 게 더 많이 녹아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온 화학종이 아니라 전기적으로 중성이면 이렇게 유기층에 더 친하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때 분배 계수가 K라고 많이 쓰는데 얘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K가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어져 있더라? 3.0이라고 아마 문제에서 주어졌을 거예요. 맞나요? 네. 근데 뭐 이 숫자는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 여하튼 이 K는 의미가 뭐냐? 바로 B1분의 B2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1번 상태를 수용 상태라고 했잖아요. 2번 상태는 유기층. 그럼 1번보다 1번과 2번층에 있는 B라는 형태의 비율을 분배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앞서 뭐라고 했었냐면 정기적으로 중성이면 어디에 더 많이 녹아 있다고요? 항상 유기층에 더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수용층에 있는 B보다 유기층에 있는 B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알겠죠? 그래서 이 값이 지금 1보다 큰 값으로 지금 표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어떤 것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냐면 바로 분포 계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분배 계수와 분포 계수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D라고 씁니다.
그래서 분배의 개수는 K, 분포 개수는 D. 알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요것분에 요렇게. 이게 바로 분포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을 알겠어요? 분배 개수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것끼리의 비율이고요. 분포 개수는 요렇게 바로 수용층 모두의 농도, 요거를 고려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바로 K B1 over B1 더하기 BH 플러스의 1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만큼이 요렇게 바뀌는 거 아시겠어요? 그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 K가 1분의 2니까 2는 요거 곱하기 요거겠지. 요거도 이렇게. 알겠죠? 알겠죠? 이때 짜자자잔, 이만큼이 뭐예요? 저 노란색으로 박스한 저만큼이 뭐예요? 바로 프랙셔널 컴포지션이죠. 그럼 저 프랙셔널 컴포지션은 여기서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K 곱하기 KA over KA 곱하기 KA 더하기 H 플러스. 저런 식으로 바뀌겠죠. 바로 프랙셔널 컴포지션 표현이 이렇게 됐던 거 기억나요? 보이세요? 저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를 편의상 좀 더 표현을 바꿔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1K 더하기 H 플러스 over KA,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분포 개수는, 자 봐요. K 상수죠. K가 뭔데요? K가 분배 개수잖아. 값이 정해져 있겠죠. 그렇죠? 얘가 지금 값이 3.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KA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BH 플러스의 수용액 중 산해의 상수인데, 값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곱하기 10원에서 9승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요 놈 pH에 따라 여기에 있는 이 분포 개수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얘네들은 다 상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아이디어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따 여기서 요거 양론 계산. 우선 첫 번째 일 B의 초기 몰수를 N0라고 합시다. 그 다음
이 평형에서 보시다시피 수용층에 남은 총 몰수를 N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 더해서 B의 모든 몰수가 N0인데 평형에서 남아있는 총 몰수를 N1이라고 하면 바로 유기층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N0 빼기 N1 만큼이 존재하겠네요. 이때 수용층의 부피는 V1, 유기층은 V2 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알 수 있겠군요. 보이세요? 얘를 이렇게 수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N은 뭐고 V는 뭐예요? 얘는 몰수고 얘는 부피죠. 몰수를 부피로 나눴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 몰 농도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게 결국 뭐냐면 1번 상태에 있는 물질의 총 몰 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번 상태는 누구냐면 바로 B 형태일 수도 있고요. BH 플러스 1 형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2번 상태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해요? B로만 존재하죠. 그 각각의 몰 농도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누구냐면 앞서서 얘기했던 분배계수 말고 분포계수가 된다고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얘를 룰루랄라 계산을 하면 간단히 바꿨을 경우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 어떻게 쓰지? 바로 칸이 너무 모자른데? 칸도 모자르니까. 그래서 얘를 룰루랄라 바꾸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어디 지우지? 그래, 여기 줄게요. 네. 지우면 바로 저기에 있는 N0분의 N1. 의미는 뭐냐면 총 몰수 분의 수용층에 남은 것의 비율이지. 그럼 얘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더하기 빼기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V2분의 V1 V2분의 V1 다음 D 더하기 V2분의 V1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앞서 우리는 요 분포계수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저기 넣어요. 넣으면 값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요렇게 1 더하기 H 플러스 오버 다시 K 오버 1 더하기 KA분의 H 플러스 더하기 V2분의 V1 오버 V2분의 V1 오케이 됐다.
어떤 표현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때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자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에 있는 요 값 아니지 무슨 색으로 쓰지? 요 값이 3.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용층의 부피가 문제에서 50ml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유기층의 부피가 100ml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넣고 계산을 해주면 자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얘는 이렇게 바로 2 곱하기 3.0 over 1 더하기 H 플러스 KA 더하기 1 이런 꼴로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 일반학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분포계수, 분배계수 하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풀 때 숫자를 직접 활용하지 말고 항상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문자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숫자를 최종적으로 넣으라고 했죠. 이게 오히려 문제를 더 빠른 시간에 푸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되고 이때 만약 문제 이제 주어지죠. 거기 보이는 것처럼 pH가 10일 때, pH가 8일 때 구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pH가 10이면 여기다가 10의 만에 10승을 넣어주면 되고 pH가 8이면 10의 만에 8승을 넣어주고 계산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pH에 따라서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 숫자를 넣고 계산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 값이 주어져 있잖아.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이제 값을 놓고 계산하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이거예요. 저기에 있는 n0분의 n1 이 값이 언제 커지나요? pH가 클수록 커지나요? pH가 작을수록 커지나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은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이 비율은 지금 pH가 커질수록 커져요? 작을수록 커져요? 요걸 보고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평형 관점을 생각해도 좋아요. 어떻게 돼요? pH가 클수록 커져요? 작을수록 커져요? pH가 작을수록 커져요. 자, 이제는 작대요. 잠시만요. 혜민이는요? 잠시만요. 네. 택경이는요? 이런 걸 정성적으로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을수록. 택경이는요? 바로 작을수록 커지겠죠. 자, 왜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pH가 작다는 얘기는 산성 조건이란 얘기예요, 염기성 조건이란 얘기예요. 바로 산성 조건이란 얘기죠. 산성 조건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H 플러스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H 플러스가 얘랑 더 반응을 해서 이쪽 꼴로 많이 변형이 됐다는 얘기지. 그럼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정기적으로 중성이면 유기층에 이렇게 이온이 되면 수용층에 많다고 했죠. 이 값의 의미가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층에 남아있냐거든.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층에 남아있냐. 수용층에 남아있으려면 이온 꼴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H 플러스가 충분해야 H 플러스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바꾸겠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그 서울대 기출문제를 내가 일반학 시간 때 그거 퀴즈로 냈죠. 퀴즈 풀었어요?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했어요? 과제 금요일까지 맞아요. 네. 빨리 하셔야 돼요, 그죠? 빨리 돼. 거기 보면 이런 식의 pH 조절에 따른 이 추출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크로마트 그래피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챕터 What is
크로마토그래피. 자, 이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몇 시죠? 22분. 22분이요? 인트로덕션 하나 합시다. 자, 보자. 자, 저기 준다잉. 자, 줄게요. 줄게요. A 자, 두 번째 바로 인트로덕션입니다. 뭐 크로마토그래피가 뭐냐? 그걸 묻는 건데 우선 2.1 기본 개념 자, 얘는 추출. 자, 영어 표현으로는 뭐예요? extraction이죠. 요거의 원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다만 재밌는 건 어떤 상태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태는 움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용질들이 두 상태와 평형을 이루게 되죠. 이런 것으로 그 물질들을 분리해내는 테크닉을 바로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아유.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크로마토그래피의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바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아니면 분필 크로마토그래피. 무슨 말이죠? 이런 거 해본 적 있죠? 이제 있죠? 해본 적 있죠? 네, 그래서 이 분필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걸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 초등학교 때 같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짜잔 여기 이제 분필이요.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은 이제 먹물로 선을 이렇게 딱 그려놓지. 기억나요? 그리고 나서 얘를 요런 식의 그릇에 넣어두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다시피 물을 딱 적셔두면 여기에 있는 이 분필이 이 물이 이렇게 적셔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는 물이 적셔 올라간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몸물선들이 어떻게 돼? 얘가 이러면서 이렇게 몸물선도 같이 이렇게 쭉쭉쭉 따라 올라가지. 그러면서 놀라웠게도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시꺼먼 몸물선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면 갑자기 여기서 파란 뭐 이런 테두리도 나타나고 노란 테두리도 나타나고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식의 색소들이 분리가 되더라. 이런 테크닉이 있지. 그걸 초등학생 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전문가가 해서 거기에 있는 그림 1처럼 보여줄 수도 있고. 무슨 말 알겠어요? 진짜 그림 1이 정말로 그 전문가가 한 그 뭐냐면은 그 1930년대 실험이에요. 진짜 분필을 썼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CaOH2, CaCO3 있죠? 진짜 분필을 쓴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질들을 분리하는 테크닉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는 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어떻게 애들 배웠냐면 그냥 막연하게 아주 미세 농도들을 분리하는 테크닉이다 정도로만 알았잖아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개념화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기본 구성 이걸 한번 볼까요? 기본 구성. 자, 크로마토그래피의 기본 구성은 우선 첫 번째 1. 모바일 페이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구성이 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동상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 얘는 뭐냐면 따라서 움직이는 유체를 얘를 모바일 페이지라고 합니다. 저 아까 분필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따라 올라가는 물 자체가 바로 이동상이 되는 거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유체라고 해왔기 때문에 뭐 유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용매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액체일 수도 있고요. 혹은 기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모바일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액체, 기체 등의 유체다. 그 다음 요 이동상이 따라 움직이는 경로를 컬럼이라고 합니다. 자, 컬럼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우리말 번역으로 하자면 관이죠. 관. 자, 관이라고 하는 건 위하고 아래가 뚫려 있는 걸 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뚫려 있는 관인처럼 생긴 어떤 구조물에 조금 이따 얘기할 고정상을 채워놓고 그 길목을 따라 이동상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컬럼이라고 하는 건 그냥 육안으로 보이는 어떤 그 구조물 자체를 컬럼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걸 따라 움직이는 이 이동상이 움직이는 그 경로를 또 컬럼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구조물 자체를 컬럼이라고 해도 되고 거기를 따라 움직이는 경로를 컬럼이라고 해도 되고 뭐래도 상관은 없어요.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동상이 움직이는 것 어디를 따라? 컬럼을 따라. 그것을 일루션이라고 합니다. 일루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말 번역은 일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일루션. 네. 이게 딱히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해서. 이때 얘를 조금 구분을 하는데
자, 여기 이제 컬럼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어요. 이쪽으로 하여튼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동상의 일루션인데 이게 재밌게도 들어가는 얘를 일루언트, 그리고 나오는 거는 일루에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은 일루션인데 들어갈 때를 일루언트, 나올 때를 일루에이트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저런 식의 뭐 이름 표현이 있으니까 뭐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디다 쓸까? 뭐 저기다가 씁시다. 자, 여기 줄게요. 두 번째는 바로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고정상. 자, 이 고정상은 뭐냐? 컬럼 내부 보시다시피 이제 얘는 내부를 채우는 물질, 그걸 고정상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채워진 고체 입자. 그래서 그 고체가 컬럼이라고 하는 구조물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라고 해요. 근데 이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는 한 가지가 더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컬럼 내벽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코팅 된 점성도가 큰 액체, 요것이 스테이셔너리 페이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정상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그냥 고체가 가득 채워져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끈적한 오일 같은 것들이 표면에 발라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 고체는 아닌데 너무 점도가 커서 그 컬럼이라는 구조물 내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녀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동상이, 고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이 컬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짝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세 번째, 이 컬럼의 종류. 이 컬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팩트 컬럼. 자, 얘는 뭐냐면 진짜로 그 내부에 고체, 고정상이 가득 채워져 있는 컬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팩트 컬럼이라고 해요. 팩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뭔가가 가득 찬 이런 뜻이죠.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을 할 때 뭔가 고체, 가루 같은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이 있거든요. 그때 그런 컬럼을 팩트 컬럼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오픈 튜블러 컬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쓰이는지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우선은 지금은 이름을 하나 기억하세요. 자, 얘는 뭐냐면 내벽이 점성도 큰 액체로 코팅되고 내부는 비워진 컬럼입니다.
그래서 팩트 컬럼은 진짜 육안으로 봤을 때 빽빽이 다 채워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오픈 튜뷸러 컬럼은 이런 식의 관이에요. 관인데 안쪽이 이렇게 뭔가 끈적한 걸로 발려져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뿅뿅 뚫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을 오픈 튜뷸러 컬럼이라고 해요. 이때 이런 차이에 따른 물리적인 어떤 특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것들도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배우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오늘은 인트로덕션으로 이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인 분배 계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간단한 예를 봤어요. 뭐 분필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걸로. 그리고 그 크로마토그래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바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죠. 뭐 이동상, 고정상, 컬럼. 알겠죠? 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름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원리나 어떤 장치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배워보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어떻게 안 해요? 오, 오케이 됐다. 짜자자잔.